장 초반하고요. 저는 장 막판은 무엇을 거래하시든지 조금 쉬셨으면 좋겠다. LP들도 호가를 조금 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응용 과정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테이퍼링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아직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뭐 빠르면은 올해 안에 제 발표를 하고 뭐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 그때 돼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빠르면은 뭐 2022년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ETF 네. 중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이전, 그러니까 19년도만 해도요, 20년을 전망할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제는 경기 둔화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18년 사실 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경기의 모멘텀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이클 자체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쇼크가 오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격한 유동성이 솟아올랐죠. 그쵸. 네, 중앙은행에서도 돈을 풀어주고요. 정부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견됐던 하강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도나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것들이 거두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에 나누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원래 없었던 유동성들이 갑자기 풀렸다. 원래 없었던 예정이 없었던, 그러니까 예정이 없었던이죠. 원래 예정이 없었던 유동성이 갑자기 풀렸다. 원래 예정이 없었던 정책적 지원들이 갑자기 풀렸다. 그것으로 발생했었던 정의 효과는 반드시 이것들이 소멸됨으로써 부의 효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계속 오르진 않겠죠. 아마도 어느 시점이다, 어느 정도의 규모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상승하는 힘은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산업 사이클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들이 추락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힘의 에너지에 응축된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도 힘이 떨어지는 쪽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좀 약해지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정에 없었던 것들이 지원이 되었었고 그런 것들이 회수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도 포지션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 너무 개별적인 종목들 또는 어떤 성장에만 치우친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지원들이 거두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어떤 심리적인 동요, 흔들림 이런 것들과 주가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미국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21년, 2022년 숫자까지도 지금 IMF에서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 국채 금리는 빠지고 있어요. 미 국채 10년 금리가요.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2%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네, 상당히. 미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가 2%까지 솟구친다. 근데 지금 1.2%입니다. 뭐 이것이 더 내려간다, 상승한다라는 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시사하는 금리의 흐름 자체는 이러한 상승이나 또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치나 이러한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만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 비중은 줄이고 안전 자산 쪽을 좀 확보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ETF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주식형이라든지 네. 그 중에서 특히나 뭐 성장주 네. 관련된 그쪽 비중은 줄이고 좀 안정적인 채권 ETF 그쪽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몇 개월의 성과에는 사실 뭐 뚜렷한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주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결과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변화, 지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술들 간의 컨버전스가 완전히 기업의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주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성장주에 100% 올인한 포트폴리오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80, 채권에 20 정도 분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것을 60대 40 정도로 나누어 봤을 때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으나 다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은 낮출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성장주라고 한다면 네. 이게 뭐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라고 네. 볼 수는 없고 네.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네. 가겠죠. 그죠? 네. 하지만 이제 방금 저희가 이제 세운 가정,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모멘텀이 맞습니다. 약해지는 그런 네. 추세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도요,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도 사실은 그 기업 간의 그 이익의 편차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럼 주가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ETF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간 실전 네, 네. 팁이라고 해서 그 ETF 매매할 때 좀 여러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일반 주식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 뭐 약간 뭐 괴리율이 생긴다든지, 네. 그러면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세금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그 ETF 매매할 때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ETF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주식,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주식들을 다 같이 모아놓은 하나의 펀드입니다. ETF의 F가 펀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펀드를 가지고 이제 운용을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아마 뮤추얼 펀드 일반적인 예전에 펀드 투자하실 때도 인기 있는 펀드가 있고 인기 없는 펀드를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기초자산이 어떤 게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일단은 차치하고요. 똑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그 펀드라고 하더라도 이 펀드는 유난히 가입자가 많고 인기가 많은데 비해서 이 펀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운용사에서 또는 기초자산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여러 가지 ETF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건 인기가 있고 어떤 건 인기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여러분 인기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 이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분할해서 매수한다, 또는 조금 규모가 크신 분들 100만 원, 1000만 원씩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정도의 규모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논하기는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자금들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였을 때에 그 생기는 유동성에 대한 힘은 사실은 만약에 이 분들이 갑자기 심리가 같이 쏠려서 다 같이 사고 싶어 하거나 또는 다 같이 팔고 싶어 할 때에 그 위력이 발생을 해요. 다 같이 사고 싶어 하면은 인기 없는 펀드 또는 인기 없는 ETF 내에서는 기준가를 계속 치면서, 그러니까 거래 가격에서 매수와 매도 사이의 호가 자체를 계속 치면서 올라가게 돼요. 아마 주식 투자하실 때 거래량 매우 작은 주식들, 뭐 많은 분들이 동전주 이런 거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거 살 때 아마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사면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매수 매도 사이에 가격 차이도 크고요. 그리고 위에 가격대에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에 예를 들어서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들 숫자도 너무 적어서 맞아요. 마치 내가 굉장히 대주주가 된 듯한 기분으로 가격을 치고 올라가면서 주식을 사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유동성 없는 ETF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 때는 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위험을 안게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일단 큰 ETF를 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는 기초자산을 가진 ETF가 미국에 상장된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30개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예를 들어서 AUM이라고 해서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거든요. 그 자산의 규모, 즉 여러분들이 위탁하신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이 사실 숨겨진 유동성인데
아마 지난 한 2, 3개월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ETF가, 그러니까 지금 운용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 그 기초 자산들이 대부분 글로벌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형주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살 때에 이 개별 주식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생기고 이 ETF가 만약에 환매 수요를 받거나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더 많이 떨어뜨려서 수익률의 편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크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숨겨진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ETF 자체가 AUM이 크고 유동성이 좋은 ETF라고 하더라도 이 ETF가 투자한 기초 자산이 만약에 아주 작은 시장에 어떤 그 자산이라고 하면 이 ETF가 오히려 거꾸로 이 주식들의 가격을 흔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선물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웹도독이라고 표현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 어떤 ETF를 보실 때에는 이 ETF 자체가 규모가 큰가? 또 보시고 얘네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의 주식들이 혹시 너무 작은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장에서도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그런 유동성이, 숨겨진 유동성이 작은 시장에 투자를 하시게 될 때에는 내가 이거는 팔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팔 수도 있고, 만약에 나처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조금 내가 불리한 조건으로 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시간이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이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따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개인연금으로 S&P 500 투자하고 싶은데 언니 왜 근데 S&P 미국 거 왜 아이쉐어즈 왜 못 사?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이거 S&P 500 아니면 코덱스 S&P 500 이런 ETF를 사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사실 여러분들은 거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해외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국내 ETF는 일단 거래되는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가 낮 시간하고 미국의 밤 시간하고 겹치게 되니까요. 거래 시간이 달라요. 그럼 어제 결정된 S&P 500의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종가는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그 가격을 놓고 국내 투자자들하고의 비드오퍼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장 내에서의 가격 변동이 실질적으로 이 자산이 보유했었던 가치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은 종가 기준에서 다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만, 이제 거래를 할 때 어쨌든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은 그때에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래 시간이 다른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진 자산들은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장중에 만약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언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한 것도 이 시간에서 사실 숨겨진 것 중에 하나가 장 초반하고요. 저는 장 막판은 그러니까 무엇을 거래하시든지 조금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이 시작하고 처음 한 30분 정도는 탐색의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이 표현되는 시간이 초반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은 사실은 본질 가치에 가까운 안정적인 가격이다라고 하시면 초반 시간을 조금은 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LP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해 주시는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매수와 매도에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호가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 초반이나 또는 장 막판에는
LP들도 호가를 조금 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 시작할 때는 초반에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세팅하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고, 장 막판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래 시간도 조금 아주 초반과 아주 막판은 조금 피하시는 것도 약간 거래에 있어서는 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장 초반에 무조건 시가로 사야 된다 하시면 사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무조건 균일하게 종가로만 계속 분할해서 매수할 거야 하면 그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 호가는 왜 이래 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ETF하고 해외 ETF가 기준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국내형 ETF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총 수익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계좌, 그러니까 한 자산당의 수익 기준입니다. 다만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가 총 얻은 수익이 넷으로 쳤을 때 얼마야라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의 수익에 대한 공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 다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율 자체도 한국은 예를 들어서 16.5%라고 하면 미국은 22%다. 그리고 종합과세소득에서 한국은 포함이 되지만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조금 나누어 보셨을 때 현재 내 상황이 사실 나는 금융소득은 아직 금융소득세는 나는 별로 중요치 않은데 하시면 여기에서 그 조건을 한 가지 미뤄두시고 그리고 내가 연간으로 순수히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기초자산이 같다라고 하면 그럼 공제 있는 혜택이 조금 더 좋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별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도 가끔 ETF 매매를 하거든요. 네. 시장 많이 빠지거나 막 그랬을 때.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기초 자산을 잘 추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얘는 오르는데 얘는 가만히 있는다든지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플러스라든지 그런 일들이 확실히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장 초반이나 장 후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 아까 괴리율이라는 단어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괴리율하고 추적 오차라고 하는 것들이 ETF의 정보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ETF를 검색을 해보면 괴리율, 추적 오차라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 추적 오차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뭔가 이 두 개의 단어 자체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뜻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차이가 있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죠. 보통은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 더 우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기초자산 보통 이제 ETF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S&P 500이라고 하면 S&P 500의 모든 종목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것을 해외 지수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서 100% 복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은 그 ETF에 포함되는 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에선 여러분들께 낮은 비용으로 이 ETF를 보유하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보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복제라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복제를 하려고 하면 가장 이 지수에서 결정력이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또는 지수의 가격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종목들의 비중을 추려내서 걔네들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100% 복제가 아닌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ETF에서 벤치마크 성과는 예를 들어서 연초 이후에 10%가 났는데 이 ETF는 15%가 났다. 여러분들 반드시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열을
5년, 지난 5년, 지난 10년 정도로 다시 길게 쪼개어 보시면 벤치마크가 마이너스 5%일 때 이 ETF는 마이너스 15%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추이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추적 오차 또는 괴리율 이런 방식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작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네? 이거 되게 좋은 ETF네? 라고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벤치마크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언더퍼폼하거나 아예 아웃퍼폼하는 시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아웃퍼폼할 때는 좋죠. 언더퍼폼하면 어떡해요? 기분 더럽죠.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네. 정리를 하면서 ETF 나는 이거는 안 맞아, 역시 안 맞아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이 ETF를 선택하실 때 기초지수를 꼭 보세요. 이 기초지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기초지수하고 이 ETF의 성과가 잘 따라가는지, 가장 잘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차가 적은 것, 괴리율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ETF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